네, 1월 7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떨어졌고 S&P 500은 0.11%, 나스닥은 0.13% 내렸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과 유가 상승, 금리 상승 관련 주가의 강세가 전일 대비 지수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2.3% 올랐고 금융이 1.6% 오르는 등 11개 섹터 중에서 5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와 소재, 유틸리티는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2.3% 상승해서 배럴당 79.7달러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이후부터 보면은 30일을 하루를 제외하고는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도 올랐습니다. 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5bp 올라서 1.728%입니다. 원화 가치는 약세입니다. 달러당 원화의 가치는 4.1원 떨어져가지고 원달러 환율은 1,201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7월 24일 이후에 1년 5개월 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3,2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경제 지표로는 지난 1일에 끝난 주간 실험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7,000명 증가한 20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인 19만 5천 명보다는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하고 산업기업 분석 자료가 있고요. 먼저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영환, 안기태, 권하민 연구원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조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런 악재들이 머물러 있을 여지들이 있어서 좀 주간 밴드는 조금 하향을 했습니다. 2,850에서 3,020포인트를 제시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악재랑 곧 소멸될 악재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악재들을 좀 돌이켜 보면은 첫 번째는 미 연준이 조기 긴축을 더 강하게 진행할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 최초 시점도 3월에 인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도 2024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금리 상승을 압박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할인율 부담을 가중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글로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미국에서는 1월 3일 날 하루에 10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주간으로 봐도 400만 명이 나왔죠. 그리고 EU에서도 이제 어제 신규 확진자가 합치면은 100만 명이 넘어가면서 글로벌로 굉장히 확산세가 심하다라는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수급적인 악재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금융투자계가 12월 배당을 앞두고 이제 배당 차익 거래 차원에서 쌓았던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계 매도 강하게 나왔고요. 주로 코스피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연초 이후에 코스피를 주로 매도하고 있는 수급 주체는 금융투자계입니다.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1월 18일에서 19일까지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되니까 이걸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자금을 모아두느라고 거래를 좀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수를 받쳐주는 힘이 좀 약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곧 사라질 악재들을 생각하면은 일단 금융투자계 매도는 일단 많이 좀 해소가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12월달에 금융투자계가 국내 주식을 산 게 5조 5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5조 2천억 넘게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배당 옵션 만기일 이전에 금융투자계 매도 압력은 거의 다 해소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IPO도 1월 18일에서 19일이 이제 공모주 청약이면은 그때까지는 개인들이 어떤 자금을 아껴두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지나고 나면 결국은 청약에 쓰이지 않은 돈은 다시 또 구주 시장으로 또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악재는 곧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금리와 코로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사실 어느 쪽이든지 한쪽은 조금 누그러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나온 이제 12월 FOMC 이사록은
12월에 논의했던 얘기들인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의 확산세가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었을 때였으니까 만약에 연준이 코로나의 확산세를 좀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긴축에 대한 톤이 좀 누그러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로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면은 코로나의 확산세가 곧 진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어느 한쪽이든지 좀 악재는 완화된다고 믿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연초에 집중되고 있는 악재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조금 완화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일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은 악재가 미국 연준의 긴축이라고 한다면은 이 리스크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연초 들어서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 독일 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 세계에서 원래 거래되는 그 마이너스로 거래되는 채권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빠르게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FOMC 때 전 세계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채권 잔액이 13.7조 달러, 그러니까 거의 14조 달러였죠. 14조 달러. 지금 이게 10조 달러 정도로 뚝 떨어져 있고요. 이 마이너스 채권 잔액은 뭐랑 반비례하냐면은 유럽의 테크 대비 산업재랑 반비례합니다. 이게 상당히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독일 10년물 금리가 지금 거의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점점점 근접해 가고 있는데 요 관점에서 유럽의 테크 대비 산업재 여기 아웃퍼폼의 이제 분위기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이 뭐 워낙 좀 뭐 변동이 모든 자산군에서 흔들려서 그 부각이 안 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연준의 이제 그 총재들이 있죠. 여러 명의 총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끔 이제 기고문을 올리는 걸 좀 이제 보면 참 좋은데 그 비둘기 성향이 참 강한 그 총재 중에 한 명이 카시카리 총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볼 때 이분은 굉장히 비둘기 성향이 강한 분인데 지난 20년간의 저물가 환경이 끝나가는 것 같다 이런 에세이를 올립니다. 그 지난 10년간의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평균 0.18씩 올랐거든요. 전월 대비. 그럼 이게 앞으로 그러면은 벗어난다고 하면은 최소한 0.2 정도는 이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뭐 낮게 봐도. 그 계산을 대입하면은 올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월까지는 3%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분위기가 3분기까지는 어쨌든 좀 지속되는 쪽으로 봐야 되겠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뭐 수요일에도 뭐 미국 CPI 예정돼 있는데 이게 뭐 하락 뭐 기저가로 좀 더 떨어질 때가 되긴 했지만은 아주 뭐 크게 하락하는 뭐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3분기까지는 인플레 분위기가 남아 있는 쪽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환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 1,200원 위에 이제 머물러 있고요. 전일 NDF에서도 1,205원까지 상승하면서 단기 원화 약세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게 이제 좀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서 원화의 나홀로 약세라는 건데요. 주간으로 보시면 인도 루피, 뭐 베트남 동, 중국 위안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이제 플러스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준의 긴축 재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달러 지수도 추가 강세는 좀 제한되는 96선 초반에서 제한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홀로 원화 약세가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제 중요할 텐데 사실 저희가 뭐 수출 모멘텀도 아직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달러 공급을 보시게 되면 12월에 일단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났습니다. 뭐 6억 달러 좀 조금이긴 한데요. 결국은 그 원자재 쪽 수입 증가율이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면서 조금 수출 대비 적자를 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기조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본다면 원화의 약세 압력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분기 이슈는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는 거고 여전히 선진국 수요 개선이 국내 수출 지표를 좀 지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 같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료를 봐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이제 미국 쪽의 업종별 임금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여전히 미국 쪽 물가 상승 압력 높고 임금 상승세도 이제 견조한 그림이지만 업종별로 보게 되면 어떤 업종에서 임금을 주도하나 그 레저 접객과 소매업 그리고 운송 창고 등 관련 업종들이 전부 이제 리오프닝과 이제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업종 평균을 웃돌면서 견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반영해서 올해 임금 상승률, 인상률 전망도 지난해 전망 대비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선진국 수요 개선 그리고 이머징 수출 호조 이 국면이 1분기,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원달러 환율 1분기 말 2분기 초 순환적인 하락, 즉 원화 강세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그 금리 상승 우려, 뭐 이렇게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특히 뭐 성장주 중심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연준의 스탠스가 이렇게 계속 좀 이어진다면은 저희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폭과 또 그 시기가 언제일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예상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이 시장 흐름을 어떻게 좀 펼쳐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연준의 이제 일단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이 3월이고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3월부터 단행을 시작한다고 하면요. 이제 대조표 축소랑 몇 번을 인상을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정말로 좀 구체화가 되는 시점은 이제 한 6월 정도 이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이제 한 5, 6월 정도가 코스피의 연간 고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후에 이 하락폭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단행한다라는 게 결국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뭐랑 연관이 되냐면은 결국 경기가 얼마나 좋을 수 있는지랑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금리 인상의 논의가 처음 나오는 시점은 이미 경기가 같이 좋아진 시점이고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 전망은 결국은 또 후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단기 조정을 만드는 요인이긴 하지만은 추세 하락을 만드는 요인은 아니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당초에 작년에 저점을 기록했던 수준 정도까지 뭐 정말 크게 보면 그 정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이하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스럽고요. 정말로 걱정할 시점은 사실은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가까워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멀티플이 이제 코스피의 장기 멀티플이 PER 10배 정도가 되니까 이거를 하회하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수는 있겠죠. 지금 시점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박병국 연구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프리뷰 자료입니다. 일단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25만 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4분기 매출액은 4,222억 원 전망하고요. 영업이익은 1,363억 원으로 기존 전망치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왜냐면은 뭐 풀캐파로 지금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4공장 증설과 관련된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번 영업이익은 한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3공장 같은 경우가 2021년에 초기 제품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완전한 풀캐파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전 공장 완전한 상업화 생산으로 가기 때문에 매출도 20% 성장 가능하고 영업이익도 28% 정도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좀 기대가 되는 거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캐파 증설 그리고 포트폴리오 확대
지역 다각화 이 세 가지였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성과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지금 말을 계속 아끼고 있는데 인천시가 좀 공개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송도 509에 멀티 모달리티 그러니까 유전자 세포 치료제 시설을 짓는 얘기를 인천시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번 주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캠퍼스 대비 1.3배가 되는 대규모 용지를 확보한다라고 또 인천시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아마 이번에 JPM에서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의 2022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1월 13일 다음 주 목요일 7시 15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지난 4거래일 동안 주가가 10% 올라서 시장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포스코의 주가 강세는 미국의 금리 상승의 수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42만 원 목표 주가 유지를 합니다. 지금 뭐 멀티플은 내년 기준 PER 목표 주가가 8.1배, 0.7배 수준이라서 지금 뭐 PBR은 0.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긴축 금융 정책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각, 그러니까 경기 민감 가치주 성격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좀 주가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융 정책 관련해서는 앞서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주주 환원 관련해서는 지금 자사주를 13%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 소각 계획과 주당 10,000원 이상 배당을 하겠다 향후에도 이런 이제 정책을 1월 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각 가능성은 분명히 이제 생겼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의 특별한 대주주가 없다는 점에서는 경영권 방어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전부 다 소각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정도로 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배당을 18,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202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간으로. 그다음에 2022년 15,000원, 그다음에 2023년 이후로도 12,000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회사가 얘기하는 배당 성량 30% 이 정도면은 10,000원 이상은 배당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철강 경기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철강 가격이 국제 가격이 계속 하락세로 가고 있지는 않고 이제 횡보 정도는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중국 경제 부진과 계절적인 비수기를 겪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저 연결 영업이익으로 2조 2,586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컨센 대비로는 한 8에서 한 9% 정도 이렇게 좀 하회할 것 같고 전년 대비로는 많이 증가하는데 전분기 대비로는 한 27%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도 전분기 대비 약 30% 정도 감소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4분기 중에 철강 가격이 꺾여서 아마 가격 인상이 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을 것 같고 원료 가격은 좀 올랐을 거고요. 이런 분기 실적 흐름은 1분기까지도 QOQ로 좀 이익은 좀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갈 것 같고 2분기 정도 돼서 이제 바닥권이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포스코 주가의 어떤 흐름은 금융시장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까지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 색깔이 변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면서 그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 이 나머지 최강 종목들도 포스코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분기 한 2분기 정도가 실적 바닥이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철강업체들 이익은 뭐 분기별로 물론 한 분기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지만 대체로 흐름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에 관련성이 많다 보니까 자동차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좀 비슷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